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요리 준비되어 있는데 별미김치 지난주에 아주 인기였습니다. 인기였죠. 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별미김치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또 이례적인 겨울호우가 시작됐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겨주시고요. 도로가 미끄러우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비는 오전에 서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비는 지속 시간이 길고 비의 양도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에는 최대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곳곳에도 최대 10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대 30cm의 매우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에 운전 조심하시고요. 등산객분들도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8.3도, 대전이 9.1도, 대구는 6.6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비슷한데요. 서울 9도, 청주 12도, 부산은 15도 예상됩니다. 네, 곳곳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산사태나 낙석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MG 조폭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1년에 무려 이자 1,500%를 받고 가족들까지 협박한 MG 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이 범죄를 일삼는 이른바 MG 조폭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경찰에 따르면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그리고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일당 4명을 최근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요.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경영난에 빠지자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차례 정도에 걸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자를 무려 30% 받아냈고요. 이렇게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액은 모두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아낸 건데 또 심지어는 피해자의 그 가족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렇게 협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섬에 팔아 넘기겠다. 내가 교도소에 가봤자 금방 나오고 아니면 후배를 시켜서 반드시 신체 일부를 훼손시키겠다. 이랬다는 건데요. 게다가 피해자의 부모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했고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올해 3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치료를 위해 찾은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옷을 찢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난동을 부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편지가 압수되기도 했는데요. 내용이 과간입니다. 편지에는 일본 야쿠자를 숭배하고 일본 시민들을 하등 생물이라고 칭하면서 학살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하고 같이 이렇게 무리를 저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깡패물입니다.
강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이게 또 이렇게 기강을 우습게 알고 또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죄가 없는지도 한번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 꼼수 인상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말이죠.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조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우선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참가격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근 1년간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지난 8일까지 접수됐던 53개 상품 중에서는요. 9개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은 9개였습니다. 네, 해당 제품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다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비엔나 소세지를 판매하는 C사 관계자는요. 원재료인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20% 정도 올라 부득이하게 중량을 조정했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격도 인하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S우유 관계자는 체다 치즈 용량을 10% 줄인 데 대해서 이미 다른 회사는 치즈 한 장당 용량이 18g이었는데 자사 제품은 20g이었고 이것을 원가 부담으로 가격 인상 대신 용량을 다른 회사와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런 해명 내놨습니다. 네.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꼼수 인상 제품을 제대로 이제 제보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주요 유통사와 모니터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논화 없이 힘든데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 기운도 빠지니까 그렇죠.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중학생 실형입니다.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던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는 강도 강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고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한 내려졌습니다. 이게 당시 뭐 중학생의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하고 또 끔찍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2시쯤 논산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토바이로 내가 데려다 드리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태운 뒤에요. 이 여성을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신고하면 딸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딸도 해치겠다. 신고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하고요. 여성의 휴대전화와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학생인데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 이 성인 범죄보다 더한 짓을 한 건데. 맞습니다. A군의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다고요? 예, A군의 변호인은 최종 그 공판에서 평소에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그런 아주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의 사정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은 당연히 달랐습니다.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본인의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서 소문이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하게 됐다.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까지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정말 큰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재판부가 밝힌 이 중형 결정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 범행 자체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았는데요.
하는데요. 또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이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평생 이런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네. 또 하나 이게 소문이 나서 직장을 관두기까지 했다니까 2차 피해가 엄청난 건데 네. 이거 그럼 모두가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지를 못할 망정 이걸 주변에 소문을 내고 말이죠. 이거 다 주변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번째 이슈 이자 부담입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처음으로 옷과 신발 구입 비용을 넘어선 건데요. 고금리로 이자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물가 압력까지 누적되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옷과 신발 지출부터 줄여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나 늘어났을까요?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가계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1만 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9만 5,500원보다 20.4% 늘어났습니다. 반면 의류 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 11만 7,700원보다 13,700원이 줄어든 10만 4,000원을 기록해서요. 이자 비용을 밑돌았습니다. 이자 비용이 의류나 신발 지출보다 커진 것은 2006년 1인 가구가 포함된 가계 동향이 집계된 이후 처음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는 거는 고금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역전은 고금리, 고물가 여파라는 게 관계 당국의 분석입니다. 지난해부터 기록적인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요. 가계 이자 비용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이자 비용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뒤에 계속 보폭을 넓혀 올해 2분기 37.9%로 정점을 찍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해 1분기 8만 2천 원 수준이었던 가구당 이자 비용은요. 지난해 4분기 10만 원을 넘어선 데 이어서 3분기째 11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의류 신발 지출의 감소세는 뚜렷한 모양인데 올해 2분기 1년 전보다 8.5%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 이어서요. 3분기에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가 우리 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재료 구입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일단 가격. 그리고 신선도, 싱싱하냐, 유기농인지 뭔지 이런 거 가리다 보면 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나와 내 가족이 먹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이게 안전한 식재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GAP 인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뭘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거다 생각하면 이것저것 따질 게 많을 텐데요. 정말 안전한 게 맞는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불안하기 마련이죠. 자, 이제 걱정은 그만. 한 방에 고민을 날릴 방법이 하나 있으니 바로 GAP 인증 마크를 찾으면 되는데요. 농산물 생산부터 수확, 유통까지 깐깐한 기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찾게 되는 지금 GAP 인증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GAP 농산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2년 전에 완공돼 무려 3,300제곱미터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이 중에서 특별히 방문한 곳, 바로 GAP 인증 농산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탐스럽게 열려있는 토마토, 가지, 방울토마토까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꾸고 있는 농부들도 계시네요. 근데 다들 어려 보입니다. 바로 청년 농부들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GAP 인증을 받아 꼼꼼하게 영농일지 작성은 물론 인증 기준에 적합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검사까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GAP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분. 이 정도 크면 이제 영양분을 다 다시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수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소통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하고 있고요. 올해 개최한 제9회 GAP 농산물 이력제 경진대회 유통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만큼 나왔습니다. 청년 농부들이 가꾼 GAP 농산물을 이렇게 직접 수거해 유통하는 겁니다. 전북 생생강터 온라인 마켓을 통해 저희가 열심히 생산한 오이를 소비자와 저희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동김제 농협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재배에만 신경을 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GAP 농산물을 가득 싣고 출발하는데요. 이번에 가는 곳은 어딜까요? 드디어 멈춰서는 트럭. 열심히 달려 도착한 이곳은 잎채수를 재배하는 한 농가였습니다. 파릇파릇 상추가 자라있는 이것도 GAP 인증을 받은 농가인데요. 스마트팜은 물론 일반 농가도 돌아다니면서 GAP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AP 농산물을 수거하러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엄청날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이 차 말고 개인차로도 많이 농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한 4만 킬로 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40만 원 이상 주유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싣자마자 또 어디론가 출발하는데요.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달려 도착한 이곳. 겉으로 보기엔 뭐 하는 곳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PD님, 유러피언 상추라고 들어보셨나요? 같이 가보시죠. 여기가 바로 유러피언 상추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스마트팜.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농산물 유러피안 상추를 기르고 있는데요. 딱 봐도 모양이 우리가 알던 상추와는 다르죠? 이 유러피안 상추는 특히 샐러드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엽수가 많고 엽형이 다양하고 맛이 달콤하면서도 아삭거리는 그런 특징을 가진 상추들입니다. 스마트팜 유리 온실은 내부의 균일한 광 공급뿐 아니라 미세먼지와 병충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도도 환경제어 시스템으로 낮부터 밤 새벽까지 일정하게 관리돼 생육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수확 역시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다 수확해서 그런지 더욱 싱싱해 보이네요. 요즘 비건 유행으로 샐러드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미세먼지나 중금속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여기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그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기호와 트렌드에 맞춰 여러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GAP 농산물을 가꾸고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여드릴 게 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시죠. 응? 아니 아직 더 볼 게 남아 있다고요? 이번엔 또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그렇게 약 20분쯤 달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로컬 푸드 통합 물류센터입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농산물들을 여기서 선별 포장하는데요. 특히 일반 농가에서 하기 힘든 상품화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쁘게 상품을 만드는 건데요. 취급하는 종류만 해도 무려 31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 내부, 다름 아닌 대봉감인데요. 어머나 어머나,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김제시 지역 특화 품목인 이 대봉감은 이번에 좀 GAP 인증을 받았다는데요. 대봉감 역시 상품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화된 GAP 인증 농산물들은 소비자들에게 배송되고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도 GAP 인증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네요. 우선 2025년까지 GAP 인증 농가 100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 입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라인 판로 개척에도 더 힘쓸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샐러드 자동화 가공 라인을 곧 구축해서
소비자들에게 싱싱한 제품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GAP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의 밥상에 GAP 농산물이 오르기까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사랑하는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먼저 돌아갑니까? 1770년입니다. 12월 1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770년 12월 17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분 루드비히 반 베토벤이 태어난 날입니다. 비토벤. 베토벤은 음악가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청력 상실을 딛고 수많은 명곡을 써내서 인간 승리의 상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베토벤 이전의 모든 서양 고전음악은 베토벤으로 수렴하고 베토벤 이후의 모든 고전음악은 베토벤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만큼 음악가들의 음악가, 예술가들의 뮤즈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죠. 와, 이 나라는 전부 베토벤에 열광하는구나. 네. 새벽마다 차가 후진할 때 따라리라라 엘리제를 위하여. 그 소리 안 들으면 후진 안 되는 것 같아요. 운명교향곡. 네. 아직도 많은 CF나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살아있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긴 세월 동안 현대성을 잃지 않은 음악을 만들었다는 게 와, 정말 대단하고요. 네. 지금까지도 불멸의 작곡가라고 불멸의 거장으로 불릴만 합니다. 네.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고 하죠. 네, 베토벤은 1770년 12월 17일 독일 본에서 태어납니다. 베토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독일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한 술고래 테너 가수 아버지 앞에서 자라요. 아버지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유럽에는 신동 모차르트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고 베토벤도 모차르트 못지않은 천재라고 해서 이 돈벌이에 이용을 합니다. 8살짜리 베토벤을 데리고 다니면서 6살이라고 속여요. 신동이라고 이 부각을 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앵벌이 연주를 하는데 당시를 회상하면서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묘기 부리는 원숭이 같았다. 피아노를 도끼로 부숴버리고 네. 참고로 나이는 모차르트가 베토벤보다 14년, 14살 위입니다. 한참 선배네요. 네, 아버지 이런 교육 방법이 베토벤의 어떤 반항심을 좀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음악적 재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계속 실력은 일취월장하죠. 네, 음악성을 아주 어려서부터 인정을 받고 궁중 오케스트라에서 캐스팅이 되는데 보온에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17살에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 당시 빈은 음악의 수도예요. 모든 유명한 음악가들이 모여있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최대의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모차르트 옆에서 즉흥곡을 연주했는데 이걸 듣고 모차르트가 이 청년을 눈여겨보게 언젠가 그가 세상을 통해 천둥을 울릴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요. 그래서 2주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한순간에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가장 신세가 됩니다. 천재들은 통했나요? 모차르트가 베토벤을 단번에 알아본 거고 인정을 한 거고 그리고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과는 또 스승과 제자 사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790년에 20살 베토벤이 하이든을 만나는데요. 하이든이 이때 빈에서 활동하다가 영국 순회 공연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본에 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연히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베토벤의 재능을 알아본 하이든이 빈으로 오라고 했고 성공의 꿈을 품고 베토벤이 22살에 하이든이 있는 빈으로 다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이든이 그 당시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열심히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또 게다가 베토벤은 고집이 세서 어쩌다 가르쳐주는 한마디를 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베토벤과 하이든이 이 사제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년 만에 결별을 하게 돼요. 게다가 또 모차르트도
베토벤이 빈으로 갔을 당시에 바로 세상을 떠나서 둘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하이든이 베토벤을 앉혀놓고 뭔가를 가르친 적은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든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음악이 베토벤 음악에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두 사람은 애증의 사제지간이었던 것 같고 또 하이든의 일화에서도 보듯이 베토벤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뭐 고분고분하고 네 선생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평민 출신이었지만 귀족에게도 굉장히 당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베토벤이 활동했던 시기에 클래식 음악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베토벤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고 귀족들이 베토벤을 서로 초청하려고 안달이었지만 베토벤은 안 갑니다. 안 가는 걸로 유명했어요. 이 피아노를 연주해달라고 하는 걸 거절을 하니까 귀족들이 베토벤이 혼자 연주하고 있을 때 옆방에서 몰래 들어야 될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걸 무시하니까 어떤 후작이 나를 우습게 보느냐라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세상에는 당신 같은 후작이 얼마든지 있지만 베토벤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이요. 라는 명대사를 남겼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베토벤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공작이 베토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그 별장에 초대를 했는데 마침 그 별장에 프랑스 장교들이 찾아오니까 베토벤에게 이 손님들을 위해서 연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베토벤이 이런 지하에 그런 건 하인에게나 시켜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베토벤이 화가 났나 봐요.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빈으로 돌아와서 방에 있던 그 공작의 흉상을 집어던져서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야, 이 예술가로서 귀족들에게 어떤 그 자존심을 표현한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술가로서 청천벽력 같은 그 이 청각 장애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네, 28살에 베토벤이 피아노 연주곡 비창 소나타를 작곡을 하는데 이게 평론가들에게 거장의 탄생을 알리는 예고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후에 명작들을 하나둘 발표를 했는데 이때 베토벤 일생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청각장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청각은 음악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베토벤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위험한 민간요법도 마다하지 않고 다 시도를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청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때 유서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서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노랫소리가 나에겐 전혀 들리지 않는다. 절망의 시면으로 굴러떨어져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비참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천재 음악가가 이 귀가 안 들린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음악의 열정으로 이걸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네, 이걸 극복해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대신에 온몸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음악을 느끼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데요. 피아노에 얼굴을 묻고 몸을 최대한 악기에 밀착을 시켜서 소리 대신 각각의 음에 따라 미세한 진동의 차이 이걸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베토벤은 막대기를 입에 물고 다른 끝을 악기에 이렇게 댄 상태에서 음의 공명을 확인하면서 음을 또 발현했다고 합니다. 진짜 천재. 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악기를 경험하면서 그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진동만으로도 반음 차이를 구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데 듣지 못하니까 소리를 느끼려고 했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뭐 무수한 집념과 노력들이 이 청각장애를 앓고 난 후에도 대단한 명곡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안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피아노 소나타 월광, 독주곡 엘리제를 위하여 그리고 베토벤 교향곡 중 가장 유명한 운명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5번 교향곡 같은 명곡들을 완성을 했고요. 베토벤 교향곡 가운데 가장 대곡이라고 할 수 있는 9번 합창교향곡을 1824년에 완성을 합니다. 이걸 초연할 때 직접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했는데 마지막 악장을 마쳤을 때 음악이 끝날 줄도 모르고 엄청나게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데 이 소리도 듣지를 못했다고 해요. 합창을 했던 그 가수 한 사람이 베토벤을 돌려 세우고서야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베토벤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됐고 1827년 57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 승리를 보여준 베토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감동적이고 음악은 위대했다. 다시 한번 베토벤을 느껴봤습니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70년 12월 14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0년 12월 14일은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가 오. 방콕 아시안 게임 4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딴 날입니다. 조오련 선수는 이 대회에서 1500m까지 우승하면서 대한민국 사상 첫 아시안 게임 2관왕이 됐고요. 1978년 현역에서 은퇴할 때까지 남자 수영 13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50개를 수립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영 스타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당시 조오련 선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이 수영에서 금메달 꿈도 못 꿨던 시절에 맞아요.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막 떠들썩 했었어요. 네, 이 조오련 선수가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옛날에 영화 친구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은 니 아시아 물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시합하면 누가 이기는지 아나? 유명한 대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조오련 선수는 어떻게 처음에 수영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그보다 먼저 그 물음에 조오련 선수가 직접 대답을 한 게 있어요. 그래요? 10km까지는 내가 지는데 그보다 넘어가면 내가 이긴다. 와, 자신감. 네, 이런 자신감. 정답이 있습니다. 조오련 선수는 고향이 전라남도 해남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제 수영을 했는데 바다에서 이 수영을 한 게 아니고 동네 저수지에서 수영을 했다고 해요. 이때는 수영이 아니라 거의 헤엄 수준이죠. 우연히 제주도에 갔다가 거기서 전국체전 수영대표 선발전을 보게 됐는데 저 정도 수준이면 내가 곧 금방 1등 하겠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능을 스스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떠나서 종로 YMCA 옆에 있는 간판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수영장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네네. 돈이 없어서 수영장 등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치 등록을 해놓고 이걸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1월 7일 날 등록을 했는데 7자 앞에다가 2자를 붙였대요. 3으로 안 붙인 게 어디예요? 아, 그럼 열을 더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서 이제 호통을 듣고 쫓겨날 신세가 됐는데 수영을 간절하게 내가 하고 싶었다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이 진심 어린 호소가 통해서 담당자가 눈 감아주고 계속 수영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던 거죠. 네, 수영으로 내가 한번 성공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조오련 선수는 언제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1969년 6월 전국체전 서울시 예선에 참가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부에 출전을 못하고 일반부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1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스운 일이 있는데요. 이때 수영복이 없어서 속옷바람으로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자, 1등을 하니까 이걸 알아보고 곧바로 태릉 선수촌으로 입촌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수영을 정식으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 헤엄을 치던 사람이 이제 수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자, 기적적인 그 기록갱신 이걸 연이어 나가는데 나가는 대회마다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어요. 1969년 전국체전 자유형 400m에서 4분 57초 90을 찍었던 조오련 선수가 계속 기록을 단축해서 아시안게임에서는 4분 20초 20으로 무려 37초 70이나 단축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형 1500m에서도 기록을 3분 9초 40이나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네. 수영을 배운 지 몇 개월 만에 우리 국내 대회에는 평정을 했고 네. 기록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갱신을 해버렸어요. 근데 조오련 선수 이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되겠어? 그냥 국내용 선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면서요? 네, 그때는 스포츠에서 일본벽이 워낙 두꺼웠어요. 특히 수영은 일본의 동무대일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조오련 선수가 400m를 나갔는데 기자가 한 사람도 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마 여기서 금메달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조오련 선수가 금메달을 따냅니다. 2, 3위는 모두 일본 선수들이었어요. 그 바람에 이 우승 장면이 사진으로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이고. 자, 이것도 대단한데 1500m까지 또 대회 신기록을 우승해서 금메달을 2개를 tab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1974년 다음 아시안 게임에서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모두 우승을 해서 2관왕 2연패의 대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야, 왜 아시아 물개 조오련이라고 불렸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오련 선수가 또 경기장 밖에서도 그 대단한 업적을 하나 남겼죠. 대한해협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네, 은퇴 후의 일이에요. 1980년 8월에 48km인데요. 대한해협 횡단에 도전을 합니다. 원래는 시간당 3km씩 헤엄쳐 나갈 계획이었는데 이 물살 때문에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돼요. 시간당 7.6km의 기록으로 전진을 해서 예상보다 5시간 단축한 13시간 16분 10초 만에 일본 대마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를 회상을 하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혼자 13시간 동안 수영한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착 순간 두 손을 번쩍 지켜들어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고요. 대한남의 용기와 기상을 발휘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 1982년에는 영국 도보해협 횡단도 성공을 했고요.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아서는 울릉도 독도 횡단 수영에 나섰고 2008년에는 독도를 33바퀴, 33바퀴 도는 이런 행사도 가졌어요. 아, 멋지네요. 애국자네요. 뭐 네. 스포츠인이기 전에 애국자였고 늘 바다와 함께했던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뭐 은퇴 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면서 정말 뭐랄까 스포츠인 그 이상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대한해협 그 횡단을 준비하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사학과에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제가 조어련의 일생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역사. 국가대표인 내가 내 나라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대표를 할 수 있나 이런 와, 생각입니다. 멋지다. 참 10분 동의합니다. 이후 조련 선수는 수영 교실을 열어서 후진 양성에 나서서 한순간도 수영과 끈을 놓지 않았고요.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2010년에 다시 해협 횡단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한 해 전 2009년에 눈을 감았습니다. 아시아의 물개 조우련 선수는 지금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빛나는 도전 정신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역사 속에 조련 선수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11년입니다. 12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11년 12월 14일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아문센이 세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날입니다. 노르웨이를 출발한 지 1년 반 만에 남극 대륙에 도착한 지 11개월 만에 성공이었고요. 남극점 정복을 두고 영국 탐험가 스콧과의 세계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얘기하는데 남극을 일컬어서 7번째 대륙 이렇게 얘기하고 각국의 남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또 치열했죠. 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데요. 남극의 면적은 무려 1,4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호주, 미국보다 넓고 남아메리카 전체 면적에 필적을 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면서 극지방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 남극 탐험에 나선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네. 영국에선 이미 남극점 탐험에 나선 적이 있었던 해군 장교이자 탐험가 로버트 스콧을 탐험대장으로 뽑았고요. 남극에 대한 지리 정보는 물론이고 왕립지리학회가 재정 지원을 듬뿍 해주면서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스콧은 1910년 6월 1일 남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영국인들은 그 성공을 좀 굳게 믿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남극으로 출발한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을 합니다. 노르웨이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이었는데요. 아문센은 원래는 북극 최초 정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 탐사대에게 선수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남극으로 계획을 급수정해서 남극점 정복에 나서는 건데요. 여담이지만 로버트 피어리 탐사대는 북극점에서 40km가량 못 미친 지점까지만 갔어요. 실패한 거죠. 이걸 알았더라면 아문센이 남극을 가지 않고 북극을 했었겠네요. 역사가 바뀐 거죠. 그러네요. 라이벌 등장이라니까 이 강대국이었던 이 영국의 견제가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문센은 영국이 노르웨이에게 압박을 가해서 이거 못 가게 할까 두려워해서 이걸 비밀에 붙입니다. 목적지를 대원들에게도 북극이라고 속인 채로 프라모를 타고 남극으로 떠나요. 자, 아프리카 인근에 도착해서야 스콧에게 나도 남극에 간다라고 한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죠. 그리고 보급품을 싣기 위해서 호주에 있었던 스콧이 거기서 이 소식을 듣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남극은 세계에서 제일 추운 곳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했을 텐데 두 팀 다 비슷한 작전으로 갔나요? 비슷하기는커녕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달랐어요. 자, 목표는 같죠. 남극점 정복이다. 그런데 탐험대 구성, 시작점이 다 달랐습니다. 로버트 스콧은 이전 탐험 때와 마찬가지로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빙붕, 로스 빙붕이라고 하는데 베이스 캠프를 쳤고요. 아문센은 다소 험하고 잘 모르는 길이지만 남극점에서 100km 떨어진 로스 빙붕 반대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 스콧 탐사대는 과학자 위주, 아문센 탐사대는 전문 탐험가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운송 수단도 영국의 스콧은 특수 제작한 모터 썰매, 모터라고 하는 썰매, 그리고 추위에 강한 시베리아산 말이 끄는 썰매를 이동 수단으로 삼았고요. 아문센은 4개 썰매에 모두 개만 52마리를 준비했고 여기에 노르웨이인의 강점인 스키도 이동 수단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월 중순이 되면 남극에는 여름이 찾아옵니다. 네.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예, 세계의 대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남극은 여름이라고 해도 하루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거든요. 맞아요. 뭐 우리는 견딜 수조차 없는 그런 추위인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추위를 누가 잘 견뎠을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스콧 탐험대는 기존에 하던 대로 모직으로 된 유럽식 방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추위에는 강한데 습기에 약해요. 그 안에서 땀이 나게 되면 이 땀이 그 안에서 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한데 이런 옷을 입고 간 겁니다. 여기에 시베리아산 말이 시베리아에선 버텼는데 남극에 가니까 맥을 못 쳐요. 그래서 말들이 죽어나가니까 또 기계식 장치가 있었잖아요. 이건 연료가 얼어서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동 수단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썰매를 사람이 밀고 전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었죠. 반면 아문센은 에스키모 생존법을 받아들입니다. 짐승 털가죽으로 만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었고요. 이 개들이 추위에 강하고 또 잡식성이잖아요. 이 허스키종인데 정말 잘 달렸고 좀 이건 잔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개들 가운데 썰매 끄는 개 가운데 좀 지치고 약해진 개들은 탐사대가 식량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동물 학대지만 아문센은 안타깝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목표를 달성해야만 했다라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결정을 옹호합니다. 네, 이 아문센이 목표를 위해서 가차없이 결단을 내리는 그런 냉혹한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두 사람이 작전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아주 달랐어요. 아문센 팀은 날씨가 화창하든 눈보라가 치든 하루에 평균 15마일에서 20마일씩 꼬박꼬박 행군을 했습니다. 스콧 팀은 날씨가 좋은 날은 많이 가고 쓰러질 정도로 많이 가고 악조건에서는 텐트에 그냥 머물렀어요. 자, 아문센이 결국 1911년 12월 14일 스콧보다 먼저 남극점에 도달했고요. 돌아오는 길도 표식을 잘 만들어놔서 대원들 모두가 96일 만에 무사히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콧 역시 온 힘을 다해서 남극점에 도착하는 데는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아문센에게 뒤진 것을 알고 크게 낙심을 합니다. 힘들게 갔는데 거기 노르웨이 국기가 먼저 꽂혀 있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게다가 오는 길도 베이스 캠프 표식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길을 잃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1100km를 걸었는데 결국 모두 살아오지 못합니다. 네, 스콧 일행은 1912년 11월에 눈 속에 파묻힌 텐트 속에서 일기장과 함께 따뜻한 싸늘한 시신이 돼서 발견이 됐습니다. 야, 이렇게 나뉘었네요. 아문센은 어쨌든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래서 남극을 먼저 도착할 수 있었네요. 네,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한 아문센은 노르웨이의 국민적인 영웅이 됐고 또 자기가 처음 목표했던 북극점까지도 도달하는데 성공해서 남극점, 북극점 이 두 극지를 가본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1928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해요. 자, 아문센은 극한 상황에서 특유의 리더십으로 지구의 양극단을 정복했고 결국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을 알잖아요. 아문센이라는 이름을.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5년 12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날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목판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대동여지도를 모르는 분 안 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지도는 김정호가 종이에 그린 것이 아니라 나무에 판 거예요. 일종의 목판화입니다. 이때까지 인쇄된 대동여지도는 몇 점이 있었지만 목판이 발견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1995년이 돼서야 그게 확인이 된 건데 그 전에는 불타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이거 그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가 이 지도를 만들었을 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면서 지도가 외국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목판을
불태워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발견은 100년 동안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한국사 교과서를 고치게 만든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라고 믿었던 역사가 틀렸다는 게 밝혀진 뭐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인데, 근데 목판이라고 하면 사실 이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커야 이걸 다 담을 수 그러니까요. 있었을까?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대동여지도 전체 크기가 세로가 6.85m, 가로가 3.6m에 달하는 굉장히 큰 네. 지도입니다. 와. 이거를 목판 하나에 새기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남북 위아래로는 22단으로 나누고 동서로는 19칸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목판 한 개의 크기가 세로가 32cm, 가로는 두 칸을 한 장에 새겨서 43cm 정도가 됩니다. 32cm, 43cm 목판 11개가 이때 발견됐다고 발표가 된 건데요. 이 목판으로 인쇄를 한 다음에 병풍처럼 나누어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22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전체 지도를 그리는데 목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126개가 필요합니다. 우와. 그런데 목판의 앞, 뒤에 모두 그 색이기 때문에 그 반수가 필요하죠. 그 가운데 1995년 11월 11일에 11개가 발견됐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판인데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던 것도 신기하고, 또 어디에 있다가 발견이 됐을까요? 등잔 밑이 어두웠어요. 그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면 1923년 총독부 박물관 시절부터 거기에 있었는데, 자, 이것이 이름이 쓰여 있지 않고 대동여지도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K000093이라고 번호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목판 중 하나에 대동여지도라고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 고산자라고 하는 김정호의 호까지 쓰여져 있었는데도 이거를 대동여지도 진품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동여지도 목판은 대원군 때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상식이 너무 굳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잘못된 상식은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 시작은 지금 확인되기로는 1925년 10월 9일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이 동아일보 사설에서 대동여지도가 아주 훌륭한 지도이고 김정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한 다음에 무리한 관원에게 판목을 몰수당했고 김정호는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실려 있어요. 이 내용이 1934년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호독본이라는 교과서에 실리게 돼서 더 확대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지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조선의 무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실은 거고, 해방 후에도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상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대동여지도인지 알 턱이 없었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1995년에 우연한 일로 발견이 되는데요. 이에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라는 학회에서 전국의 고지도를 전수조사하면서 이 박물관에 가서도 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박물관 직원 한 분이 우리 수장고에 이상한 목판 11개가 있는데 한번 봐달라 해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미 이분들이 봐서 알고 있는 1864년 인쇄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목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년의 오해가 풀리게 된 거죠. 수장고 관리 직원분이 정말 큰일을 해내셨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3번을 돌고 또 백두산만 8번을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직접 발로 이렇게 뛰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직접 가본다고 해서 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대동여지도 이전에 조선에는 아주 수준 높은 지도들이 많이 있었고 김정호는 그걸 전부 수합을 해서 자기가 이걸 집대성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김정호의 위대함이 깎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지도를 만들 때 국가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김정호가 자기 돈으로만 이걸 만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견된 11장의 그 목판을 보면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정말 곳곳에서 보입니다. 짜투리까지 활용을 해가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김정호가 지도를 만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직접 밝힌 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지도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 광폭한 무리를 제거하고, 시절이 평화로우면 이 지도로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한다. 김정호는 높은 관리도 아니고 지체 높은 양반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백성 한 사람이 자기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이런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사람이 김정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묵묵한 애국자의 전통을 제대로 잇고 있을까요? 네. 아유, 대단합니다. 예. 오늘도
역사 속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저희가 굴 넣은 김치 겉절이 했잖아요. 네. 정말 반응이 폭발이었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그 2탄으로 별미김치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새 시장에 가면은 무가 정말 제철이에요. 천수무부터 시작해서 달랑무까지 정말 없는, 그러니까 갖가지 무가 다 나오는데요. 이 무로 맛있는 무채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겨울철 내내 드실 수 있거든요. 네. 무채장아찌가 뭐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왜 보쌈 시키면은 꼬들꼬들한 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채장아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정말 맛있는 무채장아찌와 저 무채장아찌를 같이 먹으면 좋을 게 바로 보쌈이죠. 보쌈. 수육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 선생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역시 김장철에는 김치에다가 이 보쌈 딱 먹으면 수육 끝나잖아요. 너무 좋죠. 근데 이 무채 장아찌에다가 수육까지 오늘 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무를 먼저 준비를 하시는데요. 요새 무가 정말 무게가 묵직하니 아주 실해졌거든요. 근데 이 겨울무 같은 경우에는 영양이 이 껍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껍질을 깎지 마시고 벗겨내지 마시고 그대로 쓰시면 좋은데요. 그렇다고 이 안쪽에 있는 그 이물질을 완전하게 다 이렇게 칼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도려내세요. 이렇게. 도려내고 잘 닦이는 수세미로 빡빡 문질러서 이렇게 말끔하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껍질째 그냥 썰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장 단맛이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연녹색 부분이거든요. 연녹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무를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면 요거를 무채장아찌의 두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요게 절임을 해서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방 1cm의 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자를 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 와, 무 썰리는 소리가 ASMR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겨울에는 이 무채가 정말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면 요거를 그냥 굵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굵지 않나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요게 절이고 말리는 과정이 들어가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요것도 마저 다 같이 썰을게요. 저 정도는 썰어야 그쵸? 이제 나중에 뭐 말리고 해도 맞아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가 될 그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예전에는요, 이 무채장아찌를 사실 저는 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말씀을 많이 이렇게 따라해요. 네. 오독오독 장아찌라 그랬어요. 하도 오독오독. 오독오독 한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채장아찌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밥도둑인데, 근데 요새 또 밥경찰이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도둑을 밥경찰. 잡는 경찰. 네. 그래서 이게 밥경찰입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절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무를 이렇게 헹궈서 절임을 하게 되면 수분감이 없기 때문에 절임의 속도가 굉장히 더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요거 한 2컵 정도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소금을 풀어요. 굵은 소금을. 네. 굵은 소금을 풀어서 요거를 잘 녹여줍니다. 이 과정을 아주 충실하게 해놓으면
이 무채장아찌가 굉장히 수분감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직감이 좋기 때문에 오독오독 소리가 많이 나요. 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썰어놓은 무채장아찌를 여기다가 다 넣어주세요. 아우, 맛있겠다. 그냥 무만 먹어도 요즘 맛있는데. 요새 겨울무는 뭐.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거 만들어서 무채장아찌 만들어놔야죠. 그다음에 짜투리로는 우리가 또 무말랭이 만들어 놓으면 네. 내년 1년 정도의 식재료가 준비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해놓으셔야죠.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절임을 얼마나 하느냐? 너무 많이 절여 놓으면 소금 간이 깊게 배일 뿐만 아니라 너무 노곤노곤하겠죠.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딱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절임을 하는데 보통 내가 무를 너무 굵게 썰었다. 이러시면 1시간 정도 절임을 하셔야 되고요. 생각해보니까는 무가 금방금방 절임이 될 것 같다 하시면 한 30분 정도만 하시는데 대신에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소금물에 적셔지도록 이렇게 뒤집어줘요. 네, 뒤집어줘야 됩니다. 요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절임을 했어요. 이제 절임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이렇게 뽀들뽀들하게 만들어지는데 요 수분 빠지고. 뽀들뽀들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채반에다가 넓게 펼쳐놓고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조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말리고, 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죠? 요건 제가 굉장히 굵게 썰은 거고 요건 조금 얇게 썰었더니 말림의 형태가 좀 다르죠. 네. 가장 무채장아찌가 맛있는 형태는 바로 이런 형태예요. 어. 그 그래서 정도. 이 굵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말려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말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니까 실내 온도가 약간 높잖아요. 네. 한 24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선풍기를 틀어요. 아. 채반에다가 이렇게 막 펼쳐놓고 24도 정도 되는 실내 온도에다가 선풍기를 틀어놓잖아요. 정말 6시간 만에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말려져요. 이게 식감이 정말 오독오독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말려집니다. 근데 나는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말리기 힘들고 그다음에 선풍기를 다 벌써 닦아놓고 넣어놨다? 정리를 해서 네. 넣어놨기 때문에 가져나오기가 힘들어야 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널어놓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볕이 좀 잘 드는 창가 쪽에다가 내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집에는 식품 건조기가 있어야 하실 경우에는 낮은 온도 55도에서 6시간을 말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은 또 맛이 없어지니까 네. 낮은 온도에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놨으면 이거를 다시 물에다가 헹궈야 될까요? 안 헹궈야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절을 너무 많이 하시죠. 저는 X. 왜요? 이미 다 절이고 네. 그리고 말려놨는데 그걸 네. 다시 물에 담그면 또 수분만 잔뜩 머금을 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제 척척 박사 다 되셨어요. 볼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네. 볼을 하나 준비를 하시고 요 말려놓은 물을 이렇게 담아요. 담고 난 다음에 제가 장갑을 하나 끼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게 되면 우리 예인 씨 말대로 다시 앞서서 절여놨던 그 상태로 다시 갑니다. 근데 요거를 또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넣게 되면 이게 너무 또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념으로 버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단맛도 주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너무 말려진 물을 조금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매실청이에요. 이 매실청을 이렇게 5큰술 정도만 네. 불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버무려 놓으세요. 진짜 이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당침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당침을 하게 되면 무에 너무 말려져 있는 부분은 펼쳐지고 그다음에 덜 말려져 있는 부분에는 이 당분을 넣기 때문에 조금 삼투압 현상으로 물기가 좀 빠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요리는 과학이라고. 과학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근데요, 요것도 맛있어요. 아, 저 그 생각했어요. 그냥 저거 바로 먹어도 맛있겠다. 요거를요, 그냥 드시지 마시고 네. 프라이팬에다가 한번 들기름 살짝 넣고 볶아 드시잖아요. 요것도 무나물처럼 맛있습니다. 여기 약간 단짠 느낌 나겠네요. 맞아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가 무채장아찌니까 이 안에 들어갈 채소들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굴 넣은 김치 겉절이 할 때요. 네. 요거 넣으시면 훨씬 더 굴맛이 상승합니다 했던 재료가 있어요. 생각 안 나시죠? 바로 자, 한 번 더 맞춰봅시다. 홍갓이에요. 홍갓. 네. 홍갓인데 맞아요. 네. 제가 오늘도 또 홍갓을 등장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홍갓의 알싸한 맛이 이 무채 장아찌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조선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먹는 돌산 갓김치의 갓은 아니고 네. 요거는 조선갓인 거예요. 어머님들이 요거 다르게 가지고 보이네요. 보통 이제 동치미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가지고 살짝 절여서 젓갈로 양념을 만들어서 척척 발라놓으면 파김치처럼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요 홍갓이에요. 네. 요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앞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시고 무채장아찌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 3cm 정도만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 저희가 보통 아는 갓보다 네. 조금 더 그 대가 좀 얇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만약이 아니라 지금 예인 씨가 얘기하는 보통의 갓은 네. 아마 돌산갓일 돌산갓, 네, 거예요. 맞아요. 요거는 그냥 조선갓이에요. 조선갓.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이렇게 쪽파도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무채장아찌에 빨간색 홍고추, 그다음에 매운 것을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풋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 나는 그냥 매운 거 어지간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시면 청양고추 넣어서 준비를 하세요. 자, 이제 다 됐으니까 네. 우리가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맛있게 설마? 수육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잠깐 불을 켜놓고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고기를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매실청을 넣어서 만들었던 무채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버무리니까 수분이 아까보다 좀 많이 나왔죠. 네. 그랬으면 요거를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아, 소금 짜서. 짜고. 물기를 짜서. 물에 헹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물기만 짜서 넣어요. 만약에 아니 나는 저 매실청에 나와 있는 무즙까지 다 맛있어서 그냥 먹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무가 살짝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조금 벗겨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 무채나물에 색을 입히는 일이에요. 색을 어떻게 입히느냐? 바로 이렇게 고춧가루로 입히세요. 고춧가루. 이게 지금 500g의 양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1과 3분의 1컵을 넣는데 1과 3분의 1컵을 넣으니까 너무 빨갛다. 그래서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컵만 넣으셔도 돼요. 아셨죠? 네. 저는 요거 그냥 1과 3분의 1컵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무채를 이렇게 버무려 놔요. 이렇게 하면 무채 안에서 양념이 나오면서 요게 살짝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뭐랄까 무채 색깔을 이쁘게 만들어줘요. 빨간데 지금. 그렇죠, 빨갛죠. 아우, 김치는 좀 절여야 맛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색깔이 조금 입혀졌다 생각이 들면 여기에다가 사과즙을 좀 넣으세요. 과일즙을 넣게 되면 훨씬 더 무채장아찌가 익히지 않아도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새우젓을 조금 다져서 넣어주세요. 아무래도 무채장아찌 김치잖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특별히 다진 양파를 넣습니다. 다진 양파를 넣게 되면 이게 숙성되면서 훨씬 더 맛있는 맛이 우러나요.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 생강. 아, 저거는 저 3종 세트는 다 들어가야죠. 네, 요거 넣어야죠. 그리고 약간의 설탕만 넣어주세요. 아유. 그리고 버무려요. 오. 와. 우리가 아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 외에 우리 보쌈 시키면 네. 요 작은 통에다가 요 무채 나물 이렇게 조금 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먹어보면 굉장히 오독오독오독 하잖아요. 네. 요거 좀 더 많이 주면 좋은데 굉장히 조금 주세요. 그렇죠? 더 달라면 3,000원 달라 그래요. 그래요? 그거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잡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뭘 하느냐?
준비한 거를 갓. 넣으시면 돼요. 네. 갓 넣으시고요. 아, 그리고 쭉쭉 다 넣으면 되는 네, 그냥 다 건가 넣으면 봐요? 돼요. 네. 쪽파 넣고요. 쪽파. 아, 그다음에 홍고추. 네, 홍고추도 넣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야. 그거는 지금 청양고추 넣으시는 네, 요거는 저는 청양고추 넣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묻혀주세요. 버무려서. 너무 많이 치대면 홍 같아서 즙이 나오니까 매운맛 빠지니까 너무 많이 치대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이렇게만 버무려주세요. 네. 네. 아, 그냥 갓에 색을 입힌다 정도만 그쵸. 생각하고 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나는 요거 만들어서 조금 겨우 내내 먹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쪽파만 넣으시고 홍갓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두셨다가 나중에 조금씩 꺼내서 참기름 양념하고 깨만 조금 넣고 버무려서 잡수시면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아, 요게 무말랭이 형태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오래 두고 먹으면 갓은 물이 나와서 그렇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을 건 요거 하나예요. 깻가루. 아,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으면 딱 맞겠더라고요. 네. 소금 한 꼬집만 더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서 지금 잡수셔도 되는데 지금은 조금 고춧가루에 날래가 올라올 수 있으니 이렇게 만들어 놓고 30분만 살짝 안정화를 시키세요. 30분만. 네. 30분만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뭘 하느냐? 바로 준비한 고기를 썰면 되겠죠. 어. 어머. 제가 저수분으로 맛있겠다. 이렇게 고기를 준비를 네. 했어요. 네. 이렇게. 우와. 이렇게. 자, 그랬으면 이 고기를 바로 썰면 좋은데 저수분으로 했기 때문에 찬물에다가 살짝 한 번만 담궈요. 오. 기름기만 빼는 거예요. 네. 저수분은 물을 조금 네, 넣고 한다는 거예요? 물을 한 2컵만 넣고 물 속에 담가서 하지 않고요. 아. 요 채소에 의해서 이렇게 익혀지게끔 아. 채소 즙에 의해서 요거 한번 제가 행복한 아침에서 했습니다. 네. 네. 저수분. 저수분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너무 풀어질까 봐 그런 건가요? 아니죠. 고기에 육즙을 가둬서 아. 고기가 훨씬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렇게 놓고 제가 썰어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와. 썰어요. 우와. 야. 야, 이 아침에도 고기는 맛있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네. 요 무채장아찌랑 밥을 좀 드렸거든요. 네. 그거랑 같이 잡수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너무 있죠. 맛있죠. 자, 이렇게. 고기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 무채장아찌는 네. 두고 먹을 때는 나중에 꺼내서 참기름을 넣으라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은 지금도 제가 참기름 안 넣었어요. 안 넣으신 거예요? 네. 오.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 오독오독 맛있다. 그쵸. 완전 오독오독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 진짜 맛있네요. 그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숴보세요. 와, 식감도 너무 좋고. 그쵸? 식감이 그 뭐랄까 그 왜 아주 맛있는 한정식집에 가서 맞아요. 진짜 맛있는 무채나물 나오면 기분 좋잖아요. 네. 딱 그 맛이죠. 야, 고기 위에다가 싸서 잡숴보세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그쵸? 너무 맛있죠. 저는 제가 무채나물 요거 무채장아찌 레시피 만들면서 이래서 보쌈집에서 이거를 이렇게 베스트로 둘을 묶어서 판매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식감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오독오독 씹히는 그 끝에 맛이 더 맛있지 않아요? 찰떡궁합이네. 네, 살짝 알싸한 맛도 나면서 그렇죠. 와, 간도 너무 적절하고 그래서- 고기랑 뭐 최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30분 정도 두잖아요. 그러면 요런 색깔이 나와요. 딱 너무 맛있겠죠. 네. 야, 이건 말을 못 하겠는데 먹느라고? 진짜 밥 경찰이네요. 와. 아, 너는 굴도 좋으니까
굴 사서 삼합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굴은 제가 지난번에 굴 세척법과 굴 그 해감법 같이 알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굴을 무즙까지 같이 해서 옆에다가 놓고 삼합으로 잡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에다가 알배추 하나만 있으면 아주 더 금상첨화겠죠. 무채 장아찌하고 수육. 네. 아, 너무 맛있어요. 다음 주도. 다음 주는요. 제가 혼자 안 나옵니다. 짝꿍을 한 분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다음 주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와, 짝꿍이 나와요? 네. 와, 기대됩니다. 누구지? 누구지? 안 가르쳐 드려요. 다음 주에 확인해 보죠. 너무 맛있게 네. 먹고요.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더라도 아침 꼭 챙겨 드십시오. 지금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어요. 저도요. 기분도 너무 좋은데 오늘은 비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내린다 그래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꼭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